네, 오늘은 대단원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중단원 1단원 지구 시스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지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권역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권역들이 있었죠? 맞아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 권역들이 있었다라고 했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바로 지구 시스템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들 중에서 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권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 활동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산 활동입니다. 화산 활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의가 이렇습니다. 화산 분출물이 지표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화산 분출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화산 분출물은 말 그대로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을 말해요. 화산 분출물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다라고 했고 이 세 종류를 고체 물질, 기체 물질, 액체 물질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화산 세설물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떤 물질이겠어요? 맞아요. 누가 들어봐도 고체 물질이겠죠? 그래서 화산에서 분출되는 고체 물질을 말하고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화산 안개, 라필리, 화산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적어놓은 이 화산 세설물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괄호에 있는 이 화산 세설물은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화산재예요. 그래서 화산재가 화산 세설물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인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들의 입자 크기가 대략 어떠냐면 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화산 한계는 2의 6승 밀리미터 정도예요. 자 그리고 2의 6승씩 점차 감소하는데 라필리는 2의 6승에서 2밀리미터 화산재는 2에서 2의 마이너스 6승 화산지는 2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산재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화산재가 하는 역할 때문인데요. 만약에 화산 분출에 의해서 화산재가 대기권에 유입이 되면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표에 도달하는 해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면서 이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산 세설물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 화산 가스를 가볼게요. 자 화산 가스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무슨 물질이다? 그렇죠. 누가 봐도 기체 물질이죠. 자 기체 물질이고요. 화산 가스에는 이러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증기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이산화황 때문에 화산 가스에서 좀 역한 냄새가 나요. 달걀 썩은 내가 이 이산화황 때문에 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요 무슨 기체예요? 맞아요.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온실기체여서 비닐하우스처럼 지구 기온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대기권에 많이 유입이 된다면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기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인지를 좀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화산 세설물의 화산재 그리고 이러한 화산 가스들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변할 수 있구나, 지구의 기후가 변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화산재가 이 화산 가스보다는 지구 기온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 때문에 기온이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용암류가 있는데 용암류는 이제 고체랑 기체 나왔으니까 무슨 상태겠어요? 맞아요.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산 분출물 중 이 액체 물질을 우리는 용암류라고 말하고 용암류는 뭐냐면 우리 마그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마그마는요 지하 깊은 곳에서 용융되어 있는 규산염 물질로 액체 상태라는 거죠. 이 마그마가 휘발성 기체가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것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상 별건 없죠. 그래서 마그마나 용암이나 서로 비슷한데 그냥 마그마에서 가스가 빠져나가면 휘발성 기체가 빠져나가면 용암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산 분출물 용어 3가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지진 활동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진은요 우리 최근에 포항지나 그리고 경주 지진들을 접해보면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자 일단 지진이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땅지자의 진동이요. 땅이 진동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지진이 왜 발생할까라는 거죠.
자, 지진은 이렇게 암석층이 있는데 암석층이 힘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암석층에서 이렇게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고 해볼게요. 계속 밉니다. 그러면 암석층이 힘을 받아서 암석층이 변형되겠죠. 그래서 암석층이 이렇게 위로 들려 올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위로 이렇게 들려 올려지면서 계속해서 휘어지다가 탄선 한계, 즉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암석층이 뚝 하고 끊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뚝 하고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진동이 뭐다? 맞아요, 지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진은 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러한 암석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암석층이 힘을 받아 손상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 우리 연필이 있는데 연필을 힘을 줘서 계속해서 휘게 하면은 연필이 곧 뚝 하고 끊어지겠죠? 이렇게 뚝 하고 나는 소리, 그리고 연필을 잡은 두 손에서 나타나는 이 진동, 이 진동이 바로 지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이 용어들을 지진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고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방출된 에너지,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발생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 용어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지진이 발생한 이 지점 뭐라고 부르냐면 진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원에서 연직 위에 지표상에 닿는 이 지점 있죠? 요 지점을 우리는 진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 정리해 주시고요. 깊이에 따라서 구분은요, 나중에 판 구조할 때 자주 나오니까 이 지진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세요. 우선 0에서 70, 좀 얕은 깊이죠. 얕은 곳에 발생한 지진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천부와 신부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 천자가 얕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70에서 300은요 중간 정도의 깊이니까 중발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300 이상은 좀 깊죠. 그래서 깊을 신자를 써서 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에 따라 천발, 중발, 신발 세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냥 두 종류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는 천발과 신발으로만 구분을 하는데 지하 100km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하 100km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한데, 우선 지진에서 방출된 절대적인 에너지양, 그러니까 지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 부르냐? 우리는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때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뭐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등등의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규모는요, 숫자가 클수록 방출의 에너지 양이 많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다는 점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도라는 것이 있는데 진도가 바로 지진에 의한 피해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도 3은 우리가 거의 느낄 수 없는 지진이고 좀 예민한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진도 2나 1은 우리가 거의 느낄 수 없는 지진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 정도는 이렇게 숫자가 클수록 피해 정도가 크다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 문자로 나타낸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래요. 자연수로도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규모가 클수록 반드시 이 피해 정도, 즉 진도가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보통 이 지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에너지량이 많을수록 피해 정도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보통은 이 에너지량이 클 때 피해 정도가 크다라는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만약에 지진이 매우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하면은 이렇게 지표 쪽으로 다가오다가 에너지를 많이 잃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지표에 도는 에너지는 적어서 피해 정도가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지반이 워낙 강력해서 피해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지진의 피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진도가 반드시 크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산 활동이랑 그리고 지진 활동을 배웠으니까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전 세계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우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우리 뭐라 부르냐? 화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뭐라 부를까요? 맞아요, 지진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산맥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영역을 우리는 조산대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는 조성하다 할 때 조자예요. 그래서 산이 만들어지는 곳을 조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마찬가지로 이 암석층이 힘을 받아서 만들어지는데요. 암석층에 이렇게 서로 미는 힘을 받게 되면 이 암석층이 휘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지각이 위로 들려 올려진다라고 했죠. 이렇게 들려 올려지면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산맥을 우리는 습곡산맥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습곡산맥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영역을 우리는 조산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화산대, 지진대, 조산대를 합쳐서 변동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전 세계에서 나타나 보면 화산과 지진 활동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만, 특정 이렇게 영역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띠의 모양을 이루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지진과 화산 활동 영역이 띠의 모양을 이룰까? 이것은 아마도 이 띠로 이루어진 영역에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거대한 땅덩어리와 다른 쪽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마찰 등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지진대와 화산대로 둘러싸인 거대한 땅덩어리 있죠? 이러한 거대한 땅덩어리를 우리는 판이라고 부르고요. 이 판에서부터 판 구조론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음 장에서 이 판 구조론에 대해 조금 더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판 구조론은 윌슨 등의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요. 여러 판이 판의 경계를 이루며 움직이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진이나 화산 활동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맞아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서 보았던 지진대와 화산대를 따라서 뭐가 발달해 있다? 맞아요. 판의 경계가 발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로 둘러싸인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뭐라 부른다? 판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식으로 용어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판의 정의는 사실상 지난 시간에 직권 다룰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각과 멘트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맨 위가 지각이고요. 그 아래 최상부 멘틀, 그리고 그 아래 연약권, 그 아래 중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각과 최상부 멘틀로 이루어진 이 영역,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암석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플레이트, 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암석권이 판이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판은 지각과 최상부 멘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판 하부에는 뭐가 있어요? 연약권이 있고요. 이 연약권과 최상부 멘틀을 합쳐서 우리는 상부 멘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 멘틀 아래에는 하부 멘틀이 있겠죠? 그리고 하부 멘틀을 또 다른 말로 중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연약권이 좀 중요한데, 깊이에 따른 온도와 용융 온도 곡선을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져요. 그랬을 때 연약권의 상부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온도와 용융 온도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멘틀 물질의 온도가 이 용융 온도에 가깝기 때문에 살짝 녹습니다. 그래서 살짝 녹은 이 상태를 뭐라 부르냐? 부분 용융 상태라고 해요. 연약권의 상부가 딱 그런 상태예요. 연약권의 상부는 부분 용융 상태이구나 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자, 부분 용융 상태와 관련해서 이 용어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은, 여기 있는 이 멘틀에는요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람석이라고 하는 광물들도 있겠고, 아니면 흑음모라고 하는 광물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감람석은 용융 온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잘 안 녹는다라는 거죠. 흑음모는 용융 온도가 낮아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와 용융 온도가 겹칠 때 흑음모의 용융 온도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여서 흑음모는 녹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흑음모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감람석 같은 경우는 워낙 용융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용융 온도가 겹쳐도 아직 감람석의 용융 온도에는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감람석 용융 온도보다는 그래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감람석은 여전히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공존하는 이러한 상태를 부분 용융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액체 상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액체 상태 때문에 대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권의 상부에서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위에 있는 뭘 움직인다? 맞아요. 암석권, 즉 판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 판이 움직이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뭐다? 그렇죠.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판의 정의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면 지각과 최상 모멘트를 포함한 권역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의 대류에 의해서 판의 이동이 발생하나요? 그렇죠.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판의 이동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 명심해 주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판들은요, 판의 경계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판의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판의 경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상 경계, 그리고 수렴형 경계,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가 있어요. 자, 이들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발상 경계입니다. 발상 경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를 좀 나타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고요. 이 위에 뭐가 있다? 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서 판과 판이 서로 어떻게 이동해요? 그렇죠. 멘틀 대류를 따라서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되겠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멘틀 재료가 상승하면서 멘틀 물질도 같이 상승합니다.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렇게 입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조금만 열을 가해도 액체 상태로 금방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멘틀 물질이 녹아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마그마가 굳으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발사 경계에서는 어떻다? 판이 생성되는 경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의와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길 바라고, 여기서 판과 판이 멀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A판과 B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A판과 B판이 있는데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발사 경계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로 발사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A판은 느리게, 그리고 B판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면 A판은요, B판을 따라잡으려 해도 못 따라잡아요. B판이 도망치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A판과 B판이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발사 경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발사 경계의 특징 가볼게요. 발사 경계든 수렴형 경계든 보존 경계든 특징과 관련해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형성 지형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화산 활동 일어납니까? 그렇죠. 발사 경계에서는 이렇게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그마 만들어지고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지진은 어떨 때 발생한다라고 했죠? 힘을 받아서 암석층이 손상될 때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발사 경계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이 힘에 의해서 이 판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지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판 자체가 그렇게 깊은 곳까지 위치하지 않습니다. 판이 얕은 곳에 위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지진,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죠. 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형성 지형 중요합니다. 대류판과 대류판 사이에 위치한 발사 경계에서는 뭐가 발달하냐? 열곡대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열곡대에서 마그마가 분출하고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 있는 발사 경계에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곡대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그냥 해령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4번도 매우 중요한데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물리량들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해령의 연직 단면도를 좀 그려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령의 단면을 그려보면 우리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령 하부에는 이렇게 멘틀 물질의 상승류가 있겠죠. 자,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해서요, 이 멘틀 대류가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틀 물질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처럼 마그마가 분출되는 이 지점을 뭐라 부르냐? 우리는 열곡이라고 하고요. 해령은 이 열곡을 포함한 영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열곡에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굳어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해양 지각이 멘틀대로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이동하면서 점차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어떨까요? 맞아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더라. 자, 그리고요, 이렇게 나이를 점차 먹어가면서 점차 해저 퇴적물이 이렇게 위에서 쌓이게 됩니다. 바다에서 부여하던 해저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돼요.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오랫동안 이 해저 퇴적물이 퇴적되었다는 뜻이니까 오랫동안 퇴적될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했죠. 그래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요, 이렇게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해저 퇴적물의 두께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판의 두께로 증가하는데 이거 왜 증가하냐? 멘틀 물질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차 식어요. 자, 식어서 여기에 있는 멘틀 물질이 이렇게 바로 위에 있는 판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이 점차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판과 여기에 있는 판의 단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 이렇게 지각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지각이 있고요. 그 아래에 최상부 멘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멘틀 물질이 잘 달라붙지 않아서 이렇게 최상부 멘틀의 두께가 얇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나 나중에 해령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 위치하게 되면은 멘틀 물질이 많이 달라붙으면서 지각의 두께는 일정한데 최상부 멘틀이 이렇게 비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최상부 멘틀이 이런 식으로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이 두 개 층이 다 판입니다. 여기가 판이고요, 여기도 판인데 두 판 중에 어떤 판의 밀도가 클까요? 자, 우선 지각은 멘틀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가볍다라는 말은 밀도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멘틀은 반대로 밀도가 커요. 그러면 밀도가 큰 아이가 판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작은 비율을 했고요, 여기서는요 밀도가 큰 멘틀 물질의 비율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판의 평균 밀도는 어디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더라? 판의 밀도가 증가하더라. 판의 밀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판이 무거워진다라는 거니까 판이 점차 이렇게 침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판이 침강하니까 수심이 점차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증가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발사형 경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수렴형 경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수렴형 경계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특징이 중요합니다. 정의부터 보죠. 수렴형 경계는 멘틀대를 어디에 위치한다? 하강부에 위치한다.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고 보면은 멘틀 대류가 이런 식으로 하강하는 곳에 수렴형 경계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판들이 있겠죠. 자, 판과 판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하니까 판이 어떻게 이동해요? 그렇죠,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가 수렴형 경계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케이스를 좀 구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A판과 B판이 있는데 A판과 B판이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A판과 B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겠죠. 혹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도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A판이 매우 빠르게, B판이 매우 느리게 이동하면 서로 A판이 B판을 따라잡으니까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수렴형 경계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판이 소멸되는 경계가 바로 수렴형 경계이기도 한데, 자, 왜 그러냐? 자, 이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니까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렇게 판이 아래로 침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판의 섭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이 섭입해서 소멸되는 경계가 바로 수렴형 경계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보았던 발상 경계에서는 판이 만들어지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되니까 지구상에서 판 자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발사 경계에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계속해서 소멸될 거니까 이 전체 면적 자체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양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의 이 정의들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시고, 자, 다음으로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크게 두 가지의 경계로 다시 구분할 수 있어요. 서해편 경계, 충돌형 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해편 경계는 말 그대로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다가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러니까 한 판이 이렇게 다른 판 아래로 서입하면은 서해편 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형 경계는 뭐냐? 말 그대로 판과 판이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판이 이렇게 서입하지 않고 지각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러한 경계를 우리는 충돌형 경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서해편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섭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판의 밀도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야지 서해편 경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서해편 경계에서는 판의 밀도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해양판과 대륙판의 밀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건데요.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무암은 주로 유색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색강물에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철, 마그네슘 조금 질량이 크죠. 그래서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판은요, 밀도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든 서로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해요. 이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이렇게 서입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은 우선 대륙판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에는 이 유색강물이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좀 큰 물질이 적으니까 밀도가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서입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두 대륙이 모두 밀도가 작으니까 서로 만나면 어떻게든 서로가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게 되면은 섭입은 잘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떠서 지각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충돌한 경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해편 경계로 돌아와서 서해편 경계와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판의 서입에 의해서 여기 바다 아래에 매우 깊은 수심 6,000m 이상의 깊은 골짜기 영역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바로 해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죠? 그 해구가 바로 이렇게 판의 서입에 의해서 나타난 해저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판이 서입한 것을 우리는 서입한 판이라고 부르고요. 자, 조금 적어볼게요. 서입한 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서입한 판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판과 판이 가까워지니까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판이 힘을 받으면 손상될 수 있겠죠. 판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입한 판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처럼 서해판 판을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는 이 영역을 뭐라 부르냐? 바로 베니오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베니오프대는요, 서해판 판을 따라서 발생한 지진 영역을 말해요. 자, 그리고 이 서해판 판은요, 점차 서입하면서 깊이가 깊어지니까 압력이 커지겠죠. 그랬을 때 특정 깊이, 즉 특정 압력 조건에 놓이게 되면은 여기에는 해양판에서 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왜 빠져나오냐? 이 해양판 안에는 여러 광물들이 있어요. 광물 중에는 수산화 이온을 포함한 광물이 있는데, 이 이온이 나중에 수소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짜여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주를 비틀면 물이 짜여져 나오듯이 이 서해판판이 특정 압력 조건에 놓이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짜여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 유입돼요? 멘틀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멘틀에 물이 유입이 되면은 이 물은 멘틀에 있는 입자의 결합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멘틀 물질 입자들은 조금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겠고, 조그만 열을 가하더라도 멘틀 물질 입자가 더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면서 액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멘틀 물질이 녹으면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그마가요, 이렇게 해양판 위로 분출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맞아요, 화산섬을 형성한다. 이 화산섬이 뭐냐면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열도가 바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러면 호상이 뭐냐? 여기서 호가 뭐냐면 우리 원 할 때 호예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에서 우리 이거 있죠? 여기에서
화살처럼 휘어져 있는 이곳을 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호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왜 호의 모양이냐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 해구로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해구가 이런 식으로 보통 발달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데 해구와 나란하게 이렇게 호상열도가 부근해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호상열도가 이런 식으로 해구와 나란하게 거의 발달을 하기 때문에 호상열도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원의 호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발달하니까 호상열도라고 이름을 붙이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서해판 판이 나타나는 이 전체 영역 있죠? 서해판 판이 나타나는 이러한 전체의 영역, 이것을 우리는 서입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서입대에서 우리가 좀 익혀둬야 될 점은 해구에서 호상열도로 갈수록 일단 해구에서 호상열도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판이 어떻게 되는 방향? 판이 서입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해구에서 호상열도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되더라? 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어떻게 돼요? 점차 깊어지고 있죠?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이렇게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이제 특징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해편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죠. 마그마가 분출이 됩니다. 화산활동 잘 일어나고요. 지진은요, 서해판 판을 따라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 지진이 얕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발 지진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중발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세요. 자, 형성 지형도 중요합니다. 우선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 그리고 해양판 대륙판 사이 모두에서 해구가 발달하겠죠. 자, 해구가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자, 추가적으로 자, 해구를 좀 아래쪽에 적어 볼게요. 자, 해구가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의 서해변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분출돼 만들어진 화산에서 뭐가 발달한다?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죠. 호상열도 발달하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에서는요, 화산섬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마그마가 어디서 분출돼요? 대륙에서 분출되기 때문에 여기를 화산섬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화산은 뭐라 부르냐? 이것을 우리는 대륙화산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해변 경계에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이 해양판과 해양판의 서해변 경계에서는요, 호상열도라고 부르고 해양판과 대륙판의 서해변 경계에서는 대륙화산호라고 부른다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해양판과 대륙판의 서해변 경계에서는요, 일단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판이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서 지각이 위로 들려 올려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습곡산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의 경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날까요? 자, 볼게요. 일단은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는 판의 서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서입이 돼봤자 얕은 곳까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륙판을 이렇게 끌고 내려오기에는 대륙판이 밀도가 작아서 가볍잖아요. 그래서 대륙판이 계속 뜨려고 하니까 대륙판을 끌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고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 서해판 판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서해판 판의 깊이가 매우 얕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만약에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특정 깊이가 되어야지 마그마가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보다 얕은 곳에서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서해판 판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그마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마그마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 맨틀에서 올라온 열 있죠? 맨틀에서 올라온 열에 의해서 여기 대륙 지각의 일부가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들어진 마그마가 이 두꺼운 대륙 지각을 뚫고 오기에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는요, 대륙 지각 하부에서 이렇게 고여 있고 주로 나중에 굳어져서 화성을 만들어지지 마그마가 분출되는 현상인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그마는 발생할 수 있지만, 마그마는 생성될 수 있지만 마그마가 분출되지 않는다. 마그마가 분출되는 현상인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진 활동이 일어날까요? 서해판 판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서해판 판이 깊은 곳까지는 위치해 있지 않죠. 그래서 조금 얕은 곳에서 지진이 잘 발생합니다. 천발진이라던가 중발진까지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형성 지형, 충돌의 경계에서는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지각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수콕산맥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구 뭐가 있냐면, 일단 해양판과 해양판의 철폐 연계에서 만들어진 해구가 뭐가 있냐면, 그림도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해양판 철폐 연계 대표적인 호성열도 우리 일본 열도가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해안판과 대륙판 철폐 경계에서 대표적인 수국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안데스 산맥이 있다라는 거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의 경계에서 대표적인 수국 산맥 누가 있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조형 경기가 내용이 조금 많은데, 내용이 많은 만큼 시험 문제 출제되기 좋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여러분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보존형 경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존형 경기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특징이 중요하겠죠. 정의부터 보면 판과 판이 서로 어떻게 되는 경계이다? 그렇죠. 어긋나는 경계이다. 판이 어긋나기만 하니까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판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경계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보존경계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존경계가 형성되는 원리와 관련해서 잠깐 짚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경계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지구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지구 안에 판을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판 A와 B가 있는데 A와 B의 경계는 발생 경계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발생 경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A가 느리게 B가 빠르게 이동하면 B가 A로부터 도망치니까 A와 B가 서로 멀어지면서 발생한 게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구 내부에서 판의 운동은요, 지구 바깥에서 보았을 때 지구 자체가 구형, 그러니까 공모이기 때문에 특정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구상에서의 판의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은요, 지구 바깥에서 보았을 때 지구가 공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으로 설명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느낌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렇게 지구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이젠 회전 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판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판이 이런 식으로 보일 것이고 A판과 B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A판과 B판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회전 운동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 지구가 거대한 원판 디스크이고요. 원판 디스크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회전 중심으로부터 먼 곳은요, 먼 원판 디스크는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회전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회전 중심에서 가까운 곳은 좀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판도 마찬가지예요. 회전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느리게, 그리고 먼 곳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판이라고 하더라도 회전 중심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판 자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이 갈라져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A판과 B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이 갈라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판, B판, A판, B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판이 이렇게 속도 차이에 의해서 어긋난 대규모의 단층, 자, 판이 어긋나면서 형성된 대규모의 단층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단열대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판이 어긋나면서 자연스럽게 A판과 B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경계를 뭐라 부른다? 그렇죠. 이러한 경계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열대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열대 중에서 우리 여기 있는 이 부분, 1번 부분, 그리고 여기 2번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번이라고 줄게요. 일단
1번 부분에서 위쪽과 아래쪽 판의 이동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 이동 속도를 좀 나타내 볼게요. A판과 B판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A판과 B판의 경계는 발생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A판은 느리게, B판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니까 위에 있는 판과 아래에 있는 판의 이동 속도가 어때요? 둘 다 느리고 둘 다 빠르죠. 이동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동속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판이 서로 잘 어긋나지 않고 판에 마찰이 적겠죠. 판에 손상이 적습니다. 판에 손상이 적다라는 뜻은 판이 손상될 때 지진이 발생하니까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이처럼 단열대 중에서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단열대를 우리는 비활성 단열대라고 합니다. 이거 부분은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요, 2번 부분을 보면은 위판과 아래판의 속도 차이가 어떻습니까? 위판은 빠르게, 아래판은 느리게, 속도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어긋남이 심해서 마찰이 잘 일어납니다. 마찰이 잘 일어나면서 판에 손상이 심해요. 지진이 어떻게 된다?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구나 라는 거죠. 자, 이처럼 단열대 중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열대를 우리는 활성 단열대라고 부릅니다. 활성 단열대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활성 단열대 2번 부분에 뭐가 있나요? 보존형 경계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고요. 자, 두 번째로 판과 판의 어긋남이 심하니까 판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면서 암석이 끊어진 지형, 즉 단층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한 단층을 뭐라 하냐? 우리는 변환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활성 단열대엔 이 변환 단층이 나타나고, 변환 단층은 무슨 경계에 있다? 보존 경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존 경계는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발생 경계와 발생 경계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았을 때 보존 경계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 발생 경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냐, 해령이니까. 발생 경계와 발생 경계 사이, 여기가 바로 판의 보존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존 경계의 이 왼쪽과 오른쪽, 여기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1번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즉 비활성 단열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비활성 단열대네요. 자, 그러면 이 보존 경계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이 변환 단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지진이 어떻다? 그렇죠.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양옆에 있는 비활성 단열대에서는요, 이렇게 단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특징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존 경계에서 화산활동 일어난다고 했나요?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판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판이 생성되려면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해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그마 분출 활동이 없기 때문에 판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겠죠. 따라서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지진은요, 보존 경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자, 판이 손상되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이 판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판이요, 깊은 곳까지 위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얕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형성 지형, 무슨 단층에 발달한다? 보존 경계에서는 판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진 단층인 변환 단층이 나타난다 라는 거 중요하게 인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판의 발생 경계, 수렴의 경계, 보존 경계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이런 판의 경계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도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인 지형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발생 경계부터 보죠. 발생 경계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냐? 우선은 여기 나타납니다. 태평양판과 나스카판의 경계, 여기에서 발생 경계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이제 해령이 있으니까 나스카판이 만들어서 어디에 서입된다? 남아메리카만 하부로 서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대서양 쪽에 이렇게 중앙에 길게 발생 경계가 발달하는데, 여기에서 발달하는 해령 이름이 있어요. 자, 뭐라 부르냐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겠고요. 발생 경계가 나타나는 또 다른 지역,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기 있죠? 여기 부분에서 이제 발생 경계가 나타나는데, 대륙판이죠. 대륙판에 나타나는 발생 경계를 뭐라 부르죠? 그렇죠. 대륙판에서 발생 경계에서 마그마 분출된 지점을 우리는 열곡대라고 하는데, 지금 동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열곡대를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구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수렴한 경계에 대표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여기 수렴한 경계가 잘 추출될 수 있습니다.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하부로 서해편에서 만들어진 서해편 경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서해편 경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산맥이 있죠. 바로 안데스 산맥이 여기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렴형 경계가 또 있으면 서해편 경계죠. 자, 여기에 있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하부로 서해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규모 해구가 있어요. 자, 여기는 해구가 그림도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전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해구죠. 자, 그리고 이번엔 충돌형 경계입니다. 자, 수렴형 경계 중에서 충돌형 경계가 여기서 발달하는데, 아래에 있는 이 대륙판, 인도판이죠. 위에 있는 이 대륙판, 유라시아판이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충돌형 경계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대표적인 숙곡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자, 뭐가 있냐? 그림도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전형 경계입니다. 보전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기 아메리카 대륙 서쪽 있죠? 여기에서 보전 경계가 발달하는데, 보전 경계에서는 뭐가 발달한다라고 했죠?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달한 변환 단층 이름이 뭐냐?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자, 이거는 영화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변환 단층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에서도 그냥 보정기가 있구나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마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